의문점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입니다. 왜 어째서 김은중이가 자살을 할까 합니다. 자살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살의 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6452기 엘리트 코스, 자기 자신이 직접 영어 교육까지 수료해서 JSA까지 직접 갔습니다. 어떤 내부 군 발표에 따르면 아버지에 의해서 강압받아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강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반대학 정치외교학과 같은 데를 진학하길 바랬고 실제 국제변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자기가 직접 알아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육사 진학, 사단장 표창, 육군정보학교 군사영어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누가 봐도, 그리고 하나 더, 천주교 신자입니다. 누가 봐도 자살할 것 같진 않은데, 물론 겉만 보고 주변만 보고 자살의 동기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지나친 오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육군사관학교를 갔고 그 낮의 행적도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낮의 행적도 되게 말 그대로 VIP가 온다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가 라면까지 먹고 상황실까지 갔다가 자살을 했다. 뭔가 애매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화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화학 부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알은 두 가지의 화약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무연화학이라고 해서 총알이 발사될 때 앞으로 나가는 화약입니다. 무연화약은 앞으로 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연화약이 묻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앞쪽으로 퍼지고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게 묻었다고 해서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뇌간화약이 문제입니다. 뇌간화약은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뇌간화약의 모습입니다. 뇌간화약은 실제로 총의 뒤쪽에서 나가는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탄피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을 장전합니다. 총알이 격발되게 될 때 격발되게 될 때 총알은 탄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요. 탄피가 나오면서 뇌관화약은 뒤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뇌관화약은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갑니다. 그래서 뇌관화약은 무조건 손에 묻게 되는 거예요.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이 사람이 정말 총으로 자기가 자살했다 아니다를 판단할 땐 뇌관화약이 정말 손에 묻었는가,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도 뇌관화약이 손에 묻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뇌관화약입니다. 손에 묻는 화약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실제 김은중이는 뇌관화약이 오른손에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뇌관화약이 여기에 묻습니다. 여기만 뇌관, 왼손이요. 왼손에 뇌관화약이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격발을 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손에는 뇌관화약이 하나도 묻지 않고 손등에 묻어야 되는데 손등도 손바닥도 어디에도 묻지 않았는데 왼손, 그것도 총을 잡고 있는 부분, 총알을 절대 이렇게 못 잡습니다. 왜냐면 탄피가 나오는 걸 군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지 않아요. 총을 이렇게 잡아서 누가 이렇게 쏩니까? 이렇게 쏘지 않죠.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왼손에 뇌관화약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묻은 게 아닙니다. 여기만 묻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미군이 가서 닦았다고 하니까 닦아서 없어진 거 아닌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실제 닦았다는 건 피해 흔적 같은 거 좀 닦았다는 거지 이런 부분을 닦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을 닦아서 뇌관 화약을 지우려면 엄청나게 세정하듯 빡빡 지워야 됩니다. 쉽게 지워지는 화약이 아니에요. 흔적은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군부대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군부대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총을 장전을 하고 이렇게 잡은 거. 손으로 여기를 잡았답니다. 여기를 잡았다. 뒤쪽을 잡았다요. 뒤쪽. 실제 뒤쪽을 잡았다. 정말 군인으로서 말이 좀 안 되지만 뒤쪽을 잡았다. 근데 이렇게 쏘려고 하면 자세 보이시죠? 불편하신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쐈다고 하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고 쐈답니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하고 발포해서 오른손에는 묻지 않고 왼손에 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렇게도 모든 민간 조사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오른손에 무조건 뇌관 화약이 묻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오른손에 뇌관 화약이 안 묻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약이 다 검출된답니다. 맨 위에 1번, 그게 바로 손등입니다. 무조건 손등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묻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또 군에 제출합니다. 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 있다. 바람이 불어서 손에 안 묻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건 군부대의 군의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충수라고 생각하냐면 이곳은 지하 벙커입니다. 지하 벙커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게 묻지 않았다? 자충수죠. 그 이후에 아예 모든 말을 무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고요. 아예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합니다. 그래서 총이 발사된 부분에 대한 뇌관 화약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살 동기가 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남는 가장 큰 의문점은 뇌관 화약이 어디에 묻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묻지 않고 이렇게 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장갑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갑에도 뇌관 화약은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처음부터 벗은 걸로 해야죠. 왜냐면 맨손으로 있던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장갑을 끼고 있다가 죽고 나서 장갑을 벗었다? 그럼 타살이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장갑을 안 끼고 있다는 말이 맞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총을 쐈다고 해도 뇌관은 무조건 묻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 여기만 묻었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 박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방어훈이다. 누군가 총을 쏘려고 했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방어훈으로서 여기에 묻은 것이다가 더 자연스럽다. 이제 노 박사님이 얘기하신 상황의 가설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입니다. 김은중이는 약 12시경 지하 3벙커에서 장갑을 벗은 채 거기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기댄 채로 앞에 있는 모래주머니에 기댄 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그 누군가가 구타, 예상으로는 군모, 철모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모로 머리 뒤를 가격하고 하고 도는 찰나에 그대로 바로 밑에서 위쪽으로 총을 발포한다. 막으려고 하고 발포를 하고 이대로 맞은 김은중이는 그대로 피를 흘리며 뒤쪽으로 몸을 기대게 되고 바로 지하벙커 벽이니까요. 바로 기대게 되고 피는 뿜어져 나오고 그렇게 해야 피 묻은 부분도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몸이 옆쪽으로 꺾인다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맞을 수도 있겠죠. 상황 정황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바로 실제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요. 여러분들과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지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냐면 김은중이는 왼손이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왼손이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총을 격발을 하고 그대로 떨어진 사람의 손이 이쪽 밑으로 가서 잡히고 이렇게 떨어졌다요. 손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손의 왼손의 위치도 애매합니다. 무언가 되게 앞뒤가 정황이 맞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죠. 자, 저희가 그때 당시의 의문점들을 같이 살펴본 겁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에는 지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잡았다던 김은중이의 지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총에 기름칠을 하기 때문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총에 기름칠을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총에 기름칠을 했다고 지문이 남지 않는다고요? 지나친 오역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여기라도 묻어야죠. 총 어느 공간 하나라도 묻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기름칠을 했다고 총에 지문이 묻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안 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탄환에 지문이 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청 감식 의뢰한 결과 김은중이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지문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그 결과를 줬는데 군대가 그걸 덮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총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근데 권총이 바뀐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권총이 김은중이의 원래 권총에는 고장이 좀 나서 그 병사 한 명과 권총을 바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나중에 6개월 지나고 나서 알았지만 처음에는 이걸 발표 안 해서 좀 의문점으로 남았던 부분이었고요. 나중에는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 확인이 된 부분이었고요. 김상병의 총과 바꾸고 있던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241GP에 지하 3번 지하 벙커에 보면 거기가 북한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크레모아라는 게 있는데 그 크레모아가 바로 격발 스위치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깨져 있으면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깨져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VIP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부 감찰을 다 했을 텐데 그걸 그냥 깨진 걸 둘 리가 없거든요. 더불어 김중희의 시계도 깨져 있었습니다. 김척 장군이 의심하는 건 격투의 흔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신 옆에 있던 방탄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신 옆 방탄모가 뭐가 문제였냐면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탄모가 원래 있었어요. 이게 완전 초창기입니다. 발견하자마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군의관이 왔을 땐 저 철모가 사라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군의관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운전병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을 합니다. 사건 촬영으로 육군 하사가 왔다 한 건 사실인데 미국 군의관은 나중에 왔잖아요. 2시간 나중에 왔는데 어떻게 저게 먼저 있냐고. 자기가 놓고 왔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미국 군의관은 2시간 뒤에 왔으면서 내 방탄모인 줄 알고 가지고 갔어요. 말이 되나? 이상한 소리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저때 당시에는 지가 없었거든요. 저때 당시 저기 있는 거 지가 두고 간 게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 김은중의 시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김은중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2.5cm 찰과상,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골절, 혈종이 있었고요. 둔기 손상, 그리고 뇌진탕 정도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흔으로서 깨질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노 박사님도 반박을 못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입니다. 시체를 닦았다. 시체를 닦았다? 군의관이 총상 부위를 포함 시체 전신을 닦았다. 증거 훼손 아닌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세정만으로 탄약이 지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미군도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문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의문점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일단 격발에 대한 위치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여기가 오른쪽이시죠? 여기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대고 쏘는 게 가장 그런 편합니다. 이렇게 총을 쏜다면 김은중이는 총을 놓으면 왼쪽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김은중이는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기울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이렇게 잡든 이런 상태로 잡든 이런 상태로 잡든 잡은 상태로 자신의 몸을 왼쪽이 아닌 약간 뒤쪽 혹은 오른쪽 방향으로 잡은 채로 그것도 사출구는 앞쪽으로 나오게 약간 사출구는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쐈다는 겁니다. 뭐가 답답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군의관들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는 납득을 합니다. 군의관이 얘기했던 대로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쏜 거 알고 이렇게 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해합니다. 하나하나는 반박을 하고자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말이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왼쪽이 아닌 약간 뒤나 오른쪽 자세로 총은 약간 앞쪽을 취해야 되며 총의 격발 잡이를 잡고 손은 이런 상태로 이 자세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총을 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분명히 말씀하신 국방부가 얘기한 모든 그 근거들에 대해서 다 조합을 하면 기본적 자세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 이 자세가 맞다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쏘면 시신은 무조건 왼쪽이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자세냐가 제가 지금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쯤에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혹시 왼손잡이 아닐까? 왼손잡이였다면 아버지도 모르는 왼손잡이, 군부대 안에 있는데 모두가 모르는 왼손잡이. 더 말이 안 되죠. 사입은 오른쪽, 사출은 왼쪽이었습니다. 이쪽을 뚫었죠.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도 다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뭘 찾고 싶지만 다 말이 안 맞는, 무언가 이상한, 미군도 이상하고 국방부도 이상하고 뭔가 다 이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로 가겠습니다. 군이다 보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변용관 상위 귀순합니다. 1998년 2월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0여일 전입니다. 김은중이가 죽기 20여일 전 북한 판문점 근무 요원이었던 변용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측으로 귀순하게 됩니다. 상위 정도라면 굉장히 엘리트에다가 장교로 구성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귀순한 건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판문점 근무 요원 중에 역할이 뭐였냐면 한국 병사를 포섭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순하고 이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북한 적공조는 남한 병사 4명을 포섭했다. 포섭 과정에서 롤렉스 시계 등 고가품, 인삼주 등이 전해졌고 남측에서도 답례품을 전해주었다. 실제 변상위는 포섭 실적, 그러니까 포섭을 하면 나라에서 이제 북한에서 뭔가 주는데 그 실적이 좋지가 않아 자신에게 뭔가 압박이 들어와 탈북 귀순을 결심하게 돼서 남으로 내려왔다. 아주 무서운 발언이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실제 이때 당시 군 내부는 발칵 뒤집히고 전원 다 조사해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이유는 내려온 변상위가 뭔가 허위 과장된 진술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김은중이 사건과 엮이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김척 장군님이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신 거죠. 변상위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해서 이 부분을 조사해 보신 겁니다. 아버지 김척 장군, 육사 동기생들의 노력으로 김은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그 부분으로 재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변상위에 대한 조사를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2000년 개봉했던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실제 이 영화는 남한에 있던 병사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군 사병들과 이야기하고 뭐 밥을 먹고 술을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다들 이런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저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픽션이니까 뭐 저럴 수 있겠지. 남과 북이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일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JSA 같은 일이 판문점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조사 결과 김은중이가 있던 이 소대의 부소대장이었던 김모 중사입니다. 김모 중사가 국가보안법 및 군영법 위반으로 구속 귀소가 됩니다. 실제 김 중사의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부분의 진술을 보게 되면 1997년 9월부터 일주일에 약 1에서 3차례 정도, 많으면 30차례 정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군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변상위가 귀순해가지고 남한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북한의 분위기가 안 좋은 그 상황에서도 실제 북한에 갔다고 합니다. 김 중사는 매번 거기 있는 병사들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라는 말로 하고
북초소로 가서 놀다 왔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고기를 구워가기도 하고 술 안주를 가지고 간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요. 그리고 술을 먹고 돌아와서도 소대원들에게 한 가지씩 얘기해주고 더불어입니다. 김중사는 북한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혹시 최전방에 근무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중사가 실제로 가지고 왔던 물건들은 북한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습득시간, 장소 같은 걸 가짜로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외박이나 이런 게 적은 애들은 특박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이 실제로 됐다고 그래요. 왜냐면 북한군의 물건을 습득하면 1박 2일 포상휴가를 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진실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 김중사는 90년 특전사 하사로서 임용되고요. 96년 10월까지 707 특임대에 배치되어 있다가 주특기는 폭파였습니다. JSA는 비교적 좀 작은 키였지만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굉장히 소대원들의 신망도 두터웠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군사영어반을 수료하고 나서요. 그리고 97년 3월 JSA로 전입을 하게 되죠. 김은중하고 함께 근무했던 시간은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그 전에 북한에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게 김중사. 그리고 갓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김은중이. 그리고 그 한 달 만에 그렇게 싸늘한 죽음. 좋습니다. 실제 김중사는 1999년 5월 벌어진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받긴 했지만 상관살해라는 부분은 벗어났어요. 처음에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혹시 김은중이를 죽인 게 아니냐.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전부 무난하게 통과해버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알리바이가 명확했기 때문에 혐의는 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JSA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한의 병사가 북한군과 내통은 아니지만 함께 어울려 있었다는 게 정황이 발견됐으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김척 장군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걸 알지 않았을까? FM 군인 갓 부임한 소대장, 자신의 부소대장이 북한군에 출입하는 걸 알게 되었다. 삼성 장군의 아들이자 더불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엘리트 출신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이 범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애매합니다. 이 사건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사망 원인에 대한 가설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자살이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평소 과묵하고 내성적 성격이었던 김중희는 JSA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대에서 소대원들과도 마찰이 조금 있어서 부적응으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자살을 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힘들었던 육군사관학교 4년을 엘리트 코스로 장학생으로 끝냈던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보직,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머물렀던 그 군에 왔는데 과연 자살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무도 사람 속은 모르지만요.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은 이겁니다. 아무리 자살이라고 해도 총기에 묻은 뇌관 화약에 대한 부분이 전혀 증명이 되지 않는 지점. 이걸 증명해야 저는 자살이란 걸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납득하지 못하면 절대로입니다. 자살을 인정할 순 없습니다. 내관 화약이 이곳에만 묻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자살을 인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보복입니다. 북한의 보복이란 건 뭐냐면 변상이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고 분노한 북한이 실제 어떤 조를 투입해서 벙커에 있던 김은중이를 살해했다. 베레타용 소음기를 갖고 왔었기 때문에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걸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갔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반박이냐면 JSA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인 JSA, 군 삼엄이 어마어마하게 삼엄한데 밤도 아니고 그것도 대낮에, 난 12시에 대낮에 거기 북한에서 넘어와서 아군 장교를 살해한다고요. 어쩌면 정말 SF 영화급 아닐까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SF급 영화입니다. 막 진짜 침투해서 거기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죽이고 김은중이 한 명만 사살하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계속 사진을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가는 공간이 왼쪽, 들어가서 오른쪽 공간으로 칸이 남고요. 김은중이는 오른쪽 구석에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총은 오른쪽에서 쐈고요. 누군가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리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북한군이 넘어왔으면, 만약에 북한군이 넘어왔다 칩시다. 그럼 들어가서 왼쪽에서 쏴야죠. 그리고 그걸 뭐하러 자살로 위장을 합니까? 그냥 죽이고 가면 되죠. 이건 뭔가 북한군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중사의 증언대로 자기도 직접 북한군에 넘어가서 국가보안법위원회로 실제로 걸리고 처벌을 받았으니까, 실제 있던 일이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이라면 도리어 더 죽일 이유도 없었겠죠. 이 부분은 좀 근거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보복 행위를 했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부에 적이 한 명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은중이를 누군가가 죽였다. 부대 안에 있는 아군이 죽였다. 경우의 수를 굳이 맞춰보자면 이런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죠. 한 달 정도 공통적으로 부임했고 북한군으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FM이었던 김은중이는 이분의 상부 보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걸 들키게 두려웠던 김중사 입장에서 무언가 맞거나 무언가 행위를 하다가 이런 사건이 터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실제로 2달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중사는 2달 이상의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무혐의로 거짓말 탐지기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풀려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김중사는 억울한 사람 아닐까요? 아마도. 이 사건의 여파로 육사 52기 장교들 33명이 5년차에 전역합니다. 평균적으로 10명 정도가 전역을 하는데 육사 52기, 즉 김은중이의 장교와 함께했던 육사 동기들이 33명이 집단 전역을 하게 됩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재조사 결과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받게 됩니다. 2013년 국방부 시체 감시를 했던 스펜서 박사가 비윤리적 행동으로 미국에서 파면됩니다. 타살을 자살로 잘못 판단한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7년 얼마 전이었죠. 김은중의 순직이 통과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998년의 사건이 2017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순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은중이는 이제 드디어 나라의 품에 그리고 현충원에 안장되게 됩니다. 김척 장군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일 겁니다. 김척 장군님의 말씀은 오늘 컨텐츠 끝나고 몇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김척 장군님의 안전과 김척 장군님의 건강과 그리고 꼭 억울한 누명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군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군을 아끼시는 분으로서 명명백백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도 잊지 않고 김척 장군님을 응원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요 밀스터디 극장 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